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취업규칙인데요. 사업을 하는 주체에게는 다수의 근로자와 개별적인 근로조건 합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경영에 있어서 효율을 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일은 필수적이고, 바로 이런 경우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다른 과정에서 대표적인 근로계약서의 유형을 살펴보았지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그리고 법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하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하는 준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인데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 마련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근로기준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으로서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급여 내지 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인사관리 규정, 징계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취업규칙을 규정하기도 하며 통상 사규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취업규칙은 이상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취업규칙은 인력 배치와 이동, 승진, 상벌 등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의 근거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근로관계 관리에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장 내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는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노사의 협의에 의해 마련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구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협정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이외의자에 대하여는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년 9월 1일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처리의 책임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사고 처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 이후 1982년, 1985년, 1992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각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위 사고 처리 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직원의 근로관계도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이 계속하여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사 쌍방의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사고 처리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효력을 다루는 다른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판례는 단체 협약 등과 취업규칙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의 직종 내지 근로 형태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다른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보면 주식회사 SH제부는 제분 및 배합 사료 전문 업체이며 소속 부평 공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들과 노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SH제부는 회사에 소속된 정식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위 부평 공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등과는 기본급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상여금과 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제분회사 공장의 상하차 반원들과 사이에 체결된 노역계약서가 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와 한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인 바, 위 조작노역계약서는 상하차 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갑 제1호증의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상하차 반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두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한 개의 취업규칙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판례에 의하면 위 노역계약서가 취업규칙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SB회사의 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만이 SB회사 부평 공장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법률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취업규칙이 무엇인지와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또 모든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은 어떤 법률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길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구속하는 실질을 가진 것일까요? 형식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규범설과 계약설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법규범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경영권에 기하여 경영 내의 법규범인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경영권설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또한 취업규칙은 사업장이라는 부분사회의 관습법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 관습법설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권설 내지 보호법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취업규칙은 본래 단순한 사회규범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사용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취업규칙 제정 권한을 숙건한 것이고 이 숙건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계약설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그 자체로서는 법규범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됨으로써 비로소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도 어떻게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설명 방식이 다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채용될 때 사용자가 마련한 취업규칙을 포괄적으로 수락하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실상 근로관계를 전개하여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이라는 순수 계약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의 규정이 계약 내용으로 된다고 설명하는 사실 관습설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의 법적인 성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근로계약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 운영 실태와 연관되어 이해되어야 의미가 클 것입니다. 판례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 보호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과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크고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대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총 근로자 수 대비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25%에서 정점을 찍은 후 점점 감소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10%대가 무너져서 9.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약 90%가 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단체 협약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지만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유럽 및 미국 제도를 계수한 일본의 영향을 다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역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의 영향을 받아 그 전반적인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해서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모성 보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 청취 등과 같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과 같습니다. 취업 규칙의 법적인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취업 규칙은 기업에게 인정되는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따라 인사 관리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기업의 인사 철학 및 인사 관리 방침을 토대로 기업의 규모, 업종, 경영 상황 등 기업의 실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작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취업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어지는 취업 규칙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 문제로 제각각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규칙은 기본적으로 각 기업에게 인정되는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따라 인사 관리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방침을 토대로 기업의 규모, 업종, 경영 상황 등 기업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